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팍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한 방으로 날리기는 대단히 어렵죠. 다양한 시도와 우리가 도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5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문제를 우리가 취업, 진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5가지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직업적으로 갈등을 해서요. 여러분 앞에 오히려 서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쩌면 고도성장기에 취업이 굉장히 쉽게 안착할 수 있었던 시기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힘들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제가 취업 진로 전문가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담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한 부분들도 다 답변을 그렇게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 세자 검색하시면 어떤 포털 사이트에도 다 검색되고요. 연락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강연이나 상담에서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면 여러분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할지 정하셨나요? 여러분 고민 상담해 보니까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한 52%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진로는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이원석 저자가 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물론 요즘은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과, 이과가 조금 나눠져 있잖아요. 문과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구론이 있잖아요. 인문계의 90%는 백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취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면 이제 경상계열에 가서 CEO가 나는데 꼭 부도가 나요. 그리고 치킨집을 하거나 편의점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공계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취업이 잘 되죠. 취업이 잘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연 계열에 있거나 IT 계열에 있다 보면 취업이 안 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우픈 이야기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로는 한 100여 가지 이런 식으로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로가 지금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일까요? 아니면 10가지일까요? 아니면 100가지? 지금처럼 본 것처럼 100가지가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어렸을 때는 그냥 대기업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대학생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중소기업에서도 제안이 와도 내가 중소기업 다니려고 대학 다니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흡사한 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만을 알더라도 여러분이 좀 위로와 위안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진로 설계라는 교과목을 저는 한 10년 이상 운영해 왔습니다. 물론 이게 대학교 고학년들도 들어오지만 대체로 대학교 1, 2학년들, 저학년들을 위해서 나오는데요. 진로 설계란 말이 사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송을 보시면서도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첫 문장에서 여러분 숨이 막히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럼 도대체 자기 분석 중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왜 제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것을 찾아야지 여러분이 대가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강점도 없고 재능도 없다라는 이런 한탄을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식, 공부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경험, 공부하기 싫으시면 부딪히시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삶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을 수립하고 직업관을 수립해서 행복한 삶을 계획하도록 만들어가는 활동이 저는 진로 설계라고 합니다.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되짚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스텝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강의 내용을 첫 번째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자기 탐색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이게 출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성입니다. 내가 비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가슴 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됩니다. 양축이 되고 세 번째가 여러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직업입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스펙이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몸으로 부닥치면서 경험하면서 안락한 울타리에서 나와서 낯선 세계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서로 다 다를 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 다르겠죠.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은 다 다르겠지만 출발지는 똑같습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도대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혈액형 많이 물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조금씩 크면서 이제 혈액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보게 됩니다. 디스크 검사처럼 아주 간단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애니어그램이라는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8가지 지능 이론으로 이렇게 하워드 가드너의 검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혈액형만큼이나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MBTI입니다. 너 무슨 유형이니? 이렇게 하면서 16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자신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자기 보고식 검사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당신은 어떤 유형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검사고요. 여기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투사적 검사가 있고 또래 검사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적절하게 탐색하는데 이 검사가 하나의 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사색 그리고 부닥쳐 나가는 경험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얻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되게 이기적이고 지질하고 어렸을 때 못됐고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하고 단순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굉장히 또 이타적인 행위들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슈퍼맨 같은 아이언맨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굉장히 선한 행동들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되게 인간적입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고도의 복잡한 사고도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많이 하지 못하고요.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모든 그런 감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부조리입니다. 이 잘생긴 철학자, 문학가인 알베르 까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소설 이방인으로부터 첫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죽었다. 어제였던가? 아니, 오늘이었던가? 여러분, 이 말에서 이 주인공의 정신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20년 전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제 아니고 아니면 오늘인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 주인공에 대한 정신적 방황, 그러니까 부조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조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각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하게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부조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1도 없다가 심리학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심리학 분야의 책이고 그렇게 200여 권 이상의 책을 읽게 되면서 심리학책도 2권가량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대단히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질문해 온 것들도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부족함, 나약함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존재라면요, 신조차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레벨을 올라가는 재미가 게임에서 있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삶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조리하고 부족함,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금 더 자기 위로가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고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좀 위대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제 만화님이 빵 터지신 겁니다. 웃기지 마 이러면서 막 자지러질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함께 웃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한참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대함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인들이나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대함이란 존재는 한 인간의 99%가 위대함이 아니라 1%의 위대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3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가 내면에 대한 소리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를 주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와 알람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00번을 무시하면 안전에서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00번 신호를 무시하면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가 자신에게 경고음을 주는데 우리 스스로가 신호를 무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와의 대화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찾으려고 하고 내면의 시우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단순한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BTS는 내 나이에 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나쁜 비교가 됩니다.
BTS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내 나이에 쟤는 저렇고 저렇고 이런 비교를 하면 건강하지 못한 비교입니다. 건강한 비교는 오히려 성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단순한 비교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기울인 노력, 그가 기울인 헌신과 비교를 해야지 그가 어떤 따먹은 어떤 과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나다워지는 거죠. 세 번째가 여러분의 성격, 타고난 기질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여러분만의 색깔을 온전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색깔이 빛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런 검사 도구 또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색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작가나 멘토나 여러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져야겠지만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부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잃게 되고 꿈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드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보면 외적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어떤 상황이 재밌고 즐거운 상황이면 즐거운 거죠.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이 외적으로 오는 즐거움만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요. 순수하게 내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적 즐거움만 추구하는 사람은 외적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급격하게 다운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나는 긍정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올바른 비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든 악조건을 다 딛고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을까 싶은 환경 속에서도 재능 속에서도 몰락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닉 부이치치도 있지만요. 저는 이 승가원의 천사들에 나왔던 테오란 학생이 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는 테오란 학생이 해표지증이라고 해서 닉 부이치치하고 동일한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오란 학생이 이제 4학년이었어요. 자기가 반장이 이제 선거에 도전했는데 한 번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선이 안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태호의 어떤 간절함이 저도 눈물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태호도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계적 동기부여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저는 기원을 했습니다. 이제 태호도 벌써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성장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세진이라는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이 세진 학생도 중학교 때 세바시 한 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세바시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꼭 한번 고등학교 때 나왔던 영상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진 학생이 올해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포렌마크에서 전문 강사로도 대학생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동기부여 강연가로도 아주 잘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답니다. 저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 한 분을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한 대학에서 저희 대학에 취업 전담 교수님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장애가 많았던 조영찬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과제물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들 많잖아요. 이게 하나의 답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그걸 해법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과제물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요, 되게 무성의하게 과제물을 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이 뭔지, 내가 진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의 강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 나의 취업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인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카피도 못 하겠죠. 어떤 학생들은 없음 모르겠어요, 찾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답변을 해온 반면에 영찬 학생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20장 정도를 해왔는데요. 그냥 점수를 주려고 했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된 삶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이 과정에 목표가 있죠. 작가가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작가가 되지 않아도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잘 구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38살에 대학을 입학한 영찬 학생은 졸업하면 43살이 됩니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이루기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학생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응원만 했죠. 근데 실제로 영찬 학생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려오고 실제로 방송국에서 연락들이 다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4년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찬 학생이 2011년도 국제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부문에 자신이 만든 영상을 출품을 했는데 그 해에 대상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놀랐다는 겁니다. 이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는 90분 정도 되는데요. 한 1,100원, 200원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권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삶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주 간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영찬 학생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있는 김순호 씨가 있습니다. 김순호 씨의 이제 도움으로 인해서야 영찬 학생은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벌써 박사학위만 2개입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한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영찬 학생은 그걸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영찬 학생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모두 작가,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영화 배우라고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죠?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 쇠말뚝에 박아둡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내가 발버둥 칠수도 벗어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가 1톤이 되고 나무를 뿌리채 뽑을 힘이 있어도 아무런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몇 번 도전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제가 오랫동안 상담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거의 상당 부분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한 70% 정도는 마음의 사슬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의 사슬 끊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명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킹 목사님처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아주 여러분 I have dream이라는 워싱턴 연설처럼 가슴 뛰는 꿈, 눈에 보이는 생생한 비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킹 목사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간디라는 사람이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게 만듭니다. 비폭력으로 끝까지 주장하죠. 그럼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 우리는 아주 거대한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간디는 여러분 실제로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25살에
이 금수저가 변호사까지 취득을 하고 남아공에서 1등 칸을 티켓을 가지고도 쫓겨납니다. 화가 나죠.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지만 간디는 화를 내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 25세 청년은요, 이 인종적 편견을 결코 내가 관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마주치는 불의, 위험, 내가 누리지 못할 이런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감내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어떻게 이 한 젊은 청년이 그런 다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친 정신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부분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결단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저는 슈바이처 의사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울지마 톤스가 다큐멘터리로 1탄도 나왔고 2탄도 나왔죠. 특히 1탄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난한 자 밑에서 가장 힘든 자 밑에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아프리카 케냐의 톤즈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산에서는요, 북한에서 피난 온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부산역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저는 장기려 박사님의 어떤 자서전을 보면서 펑펑 울었었지만 그 기념관에 가서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병원장이라고 하면 막대한 부를 지금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난한 그 옥탑방 끝까지 살아가면서도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셨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30대까지도 꿈도 비전도 목표가 없었지만 이 21살의 피터 드러커라는 청년이 베르디라는 늙은 노인이 내가 한번 다시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꿈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완벽에 도전해보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잠깐만 하는 이런 캠페인에도 한 일주일씩 출연했는데요.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제가 이 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 30대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대까지 정말 허투루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제가 잘못 썼기 때문에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30대 비록 중반이지만 내가 내 삶을 바로잡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제 삶이 바뀌게 만들어 주었던 책이어서요. 제 인생 책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비전입니다. 지갑 속에 이 비전을 계속 담아 다니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다이어리에 항상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그때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지금 훨씬 많은 것들을 이뤘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물들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자랑한다라고 싫어하실까 봐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슴이 뛸 정도로 비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여러분이 목적을 첫 번째 출발지를 정했다라면 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과제물 중에 하나가요. 수업 중에 롤모델 선정하고 롤모델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롤모델도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은 분야의 롤모델을 찾아서 그분하고 인터뷰하는 과제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취업을 해도 일이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그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 과정을 거쳐보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지를 아주 성실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외부에서 만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질 않는데요. 근데 온갖 성의를 다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만납니다. 이 열정대학이라는 가상의
대학의 학생들이 만나서 진짜 딱 1시간만 딱 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 중간에 딱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했는데요. 질문의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3페이지 정도를 각자 2개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똑똑해서 1-1, 1-2, 2-1, 2-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그 답변에 제가 성실하게 다 답변을 또 다 했고 학생들도 되게 만족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이제 진로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보고 있는데요. 자,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잠깐 멈춤하시고 내가 A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인지 한번 보십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인지 한번 보시고요.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몇 개가 되는지 해당되는지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D타입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쪽이 가장 많은지 확인해 보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걸 하나씩 볼게요. 하나가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요 질문을 가지고 보면 진로의 길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진로입니다.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는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조직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부분 기업이긴 한데요. 내가 조직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지, 거기에 성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전문가의 길입니다. 과거의 전문가는 의사, 판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어떤 사자, 전문 자격증만 있었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 전문가는 또 기업보다 생명력이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존재가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사업가입니다. 창업가 정신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줄긴 줄었는데요. 돈을 많이 번다라면 결국은 이제 사업가가 봅니다. 근데 이 사업가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가 있고 사업가가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사업가는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여러분이 또 바라볼 수 있는 진로가 맞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요. 처음부터 바로 이제 창업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여러분 진로를 바라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진로도 상당히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으로서의 진로가 적합한지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냉정하게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여러분이 목표 기업에서 목표 직무에서 여러분 분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면 캡처를 하시거나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직업을 창조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직업의 흥망성쇠라고 하는데요. 직업은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욕구와 불만으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욕구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형을 잘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요. 사양손압 속에서도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이 그 변형을 잘못하면 성장산업 속에서도 쇠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의화 전략으로 직업을 창조하는 전략들 제가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업 정보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스텝이 여러분 3번째입니다. 자, 4번째가 여기 직업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때 셀프 코칭을 한다면 내 마인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이 학생을 상담을 하면서요. 나이가 이제 28살인데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10월 달 28살 청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력서만이라도 손봐드리겠다. 자기소개서만이라도 손봐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없느냐 하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토익이라도 받아가지고 졸업하고 3월 달부터 취업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29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그런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냉혹한 현실에 대한 직시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당연히 우리는 불어넣어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부닥쳐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가 원했던 금융권 안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에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부닥쳐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마인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해서, 온 성의를 다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취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스펙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뭔가 집안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나면 전 심포도일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사실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40, 50대가 되어서 또 그때 뭐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딱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래서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한번 시도해 볼게요 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많은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인드를 보고 나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 기업 목표가 정확하게 맞는지 봐야 됩니다. 제가 한 공기업에 채용 대행을 했을 때인데요. 이 친구가 모든 조건이 다 괜찮아요. 근데 서류 전형에서 3.49, 그러니까 모집 공고에서 3.5였어요. 0.01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7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의 자격 조건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 준비한 거예요. 재수했다라는 거예요. 재수해가지고 공기업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취업 목표, 진로 목표를 알려면 기본 자격 요건을 알아야 되고 삶에는 융통성입니다. 그게 안 된다라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요. 조교인데요. 이 친구 29살이에요. 항상 모스 자격증이나 토익 시험 보는 걸로 봤을 때는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취업 준비 학생이었었는데요. 이력 자기소개서를 봤는데요. 한결같이 꼼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 정말 꼼꼼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꼼꼼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꼼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꼼꼼하다라고 했느냐고 하니까 재무나 회계팀은 꼼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보. 꼼꼼한지 아닌지 그 인사담당 그걸 모르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이제 영업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영업직에 이제 대기업 영업직에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친구는 진짜 꼼꼼하지 않게 교수님 나중에 식사해요 하고 나서 정리하지도 않고 갔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로 목표 이런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관점을 좀 넓혀보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사실 스킬도 중요합니다. 이 친구의 그 다음 입사 지원 동기 안 좋았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취업적인 스킬들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모자라더라도 제가 이제 공기업 면접관이나 대기업 면접관으로도 외부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대단히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말재주가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킬이라고 너무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혼자가 부족하다라면 스터디 같은 경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저는 꼭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도 작성해 봅니다. 제가 30분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하고 가는데요. 원래 이게 한 2시간 정도인데 압축해서 합니다.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갈게요. 자, 목표 기업 탐색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기업 분석하면 그냥 딸랑 홈페이지 하나 보고 끝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보 하나하나를 보고 그 기업의 장래성, 비전, CEO의 가치관, 뭐 주력 사업 아이템, 성장 가능성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보려고 하고 비교를 여러분이 해보셔야겠죠.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은요 업종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아무 데나 들어가셔가지고 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가장 끌리는 것들을 무조건 두세 개 클릭을 하시고 그게 들어가 있는 채용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자, 단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금융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기업 분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경쟁 기업들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연구소에서도요, 굉장히 유용한 기업 분석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 또 여러분 양질의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금융감독원의 다트라는 공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그게 기업 정보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업종이라는 그 기업보다 큰 업종 내의 큰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캡처를 해두시고요. 이렇게 목표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왜 선정했는지, 이 목표 기업이 어떤 업종에 있는지, 대표 기업의 경쟁 전략은 뭔지, 떠오르는 핫 이슈가 뭔지 스스로 분석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가 가장 체육 자격 요건이 뭔지, 앞으로 갖춰가야 될 조건이 뭔지 이렇게 채워보십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의 여러분 자격 조건을 구축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닥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닥쳐 나가는 경험들을 이제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성적 순으로 과거에서 채용을 했다라면 그것만으로는 뽑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상과 낯선 세계와 여러분이 부닥쳐 나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모든 경험들을 해나가도록 해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내는 과제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다면 고백해보기,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 시도해보기,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를 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느낀 점하고 써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을 그냥 가상 경험을 합니다. 연애도 가상 경험을 합니다. 부닥쳐봐야 알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의 이 경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박의 가장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항구입니다. 나가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무균실입니다. 그냥 아무데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무균실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배가 만들어진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배는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파도가 치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낯선 세계와 한번 또 만나보려고 하고 부닥쳐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의 5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아주 스피디하게 와서요, 여러분이 조금 속도 달린 점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한테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이렇게 5개로 여러분 정리해 나가시면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토크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